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로 맡은 저는 포스텍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5회 박태준 미래전략연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스텍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포럼의 주제는 앞에 현수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 나은 한국사회의 길을 찾아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포럼에 앞서서 포스텍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김병현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며칠의 날씨는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추운 날씨에 잘 견뎠는데 어제 오후부터 약간 열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 잘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회 박태준 미래전략연구 포럼에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5회 포럼은 우리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박기성 부총장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스텍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년간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모색하고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결과물로서 2017년 2월 한국 사회 어디로라고 하는 연구 총서를 발간함과 함께 우리가 포럼을 가졌습니다. 제4회 포럼이 되겠죠. 오늘은 윤평중 교수님을 포함한 5분의 연구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거쳐서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이 책으로 묶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연구 총서 9권이 되겠습니다. 책으로 출간하였고 또 포럼을 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시민사회, 어떤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와 같은 하도에 대해서 여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서 아주 활기찬 의견 교환을 해주실 거로 믿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 우리 포럼이 유익하고 보람 있는 결과를 내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포럼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실 고려대학교 박길성 부총장님 모시고 축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성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바깥 날씨를 보니까 영하 13도, 14도. 네. 체감 온도는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가 보지도 못하는데 학교 와주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동현 총장님께서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해주셔서 학교로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의 연구운영위원 동시에 한국사회연구소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사라기보다는 좀 자축을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는 2013년도 설립이 돼서 저희 한 4년 정도 동안에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또 대학이 나아갈 것, 또 작년에는 최고 가치 창출 대학이라는 대학의 발전 모세, 또 유니버시티라고 그러는 대학과 지역 공동체 간의
협업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포스텍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대학이 나아갈 길을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좋은 작품들을 연구소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단순한 한 대학의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에 하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개최하고 있는 고려대 한국사연구소는 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된 동시에 사회과학 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고려대학 내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활동을 왕성히 하는 연구소입니다. 뭐 정기적인 학술 대회,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나 또 갈등에 관한 문제, 권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건의 연구 총소를 낸 바도 있고요. 한 가지 고려대학교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좀 자랑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 연구소가 작년 말까지, 작년 12월까지 222회의 콜로키움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콜로키움을 이렇게 일관되게 지난 20년 동안 매년 한 8번에서 10번 정도로 해서 하는 콜로키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에서 오신 김항배 사회학자십니다만 김항배 선생님, 전상희 선생님, 김석 선생님도 다 콜로키움에 와서 발표를 하시고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과 진지한 토론한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아마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콜로키움에 초대를 받지 못하면은 사회학자로서의 족보를 남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220의 역사가 아마 그런 것들을 말씀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연구소가 오늘의 주제 번안 한국사회의 길을 찾고자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견과 함께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필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만은 원고를 일찍부터 주셔서 책으로 출간되는 이런 것도 우리 학회나 세미나에서는 보기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원고 받아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책이 나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포스텍 이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나믹스는 우리 모두들한테 또 하나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즐거운 또 아주 유쾌한 동시에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사의 길을 찾아 촛불로의 시민사람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5회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세션은 좌장을 연세대학교 김항배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요. 발표회는 한신대 윤평준 교수님과 포스텍 이진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좌장으로는 고려대 윤인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발표는 서울대 전상희 교수님과 서울대 김석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토론은 고려대학교 정일준 교수님과 신재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세션 1에 좌장을 맡고 계시는 김항배 교수님께 마이크를 제가 넘기면서 혹시 제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요, 앞에 이 마이크에 버튼을 누르시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항배 교수님께 사회를 맡겠습니다. 발표의 큰 제목이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너머라는 말에 점을 짚고 싶은데 작년, 재작년 우리 한국 사회가 뜨거운 어떤 촛불 시민들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사회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계 내지는 또 우리가 앞으로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되겠다. 그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너머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 의원님 이렇게 세션에 사회를 보여드린 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우 선생님, 윤풍기 선생님 너무 잘알려져 있고요. 두 분 다 사회 철학자로서 우리 한국 사회의 현안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그 진단과 함께 그
그걸 또 밝혀주시고 연구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계신 윤평중 교수님께서는 오늘 저 삶의 정치와 성찰적 시민사회,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것은 진리정치의 비판이라고 해서 제가 사회가 아니라 만약에 토론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분을 좀 더 집요하게 질문도 좀 드리고 느끼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주제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준우 교수님은 지금 포스텍 석좌 교수로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하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 탄생을 아마 4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됐고요. 언제부턴가 뭐 민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개인이라는 말도 쓰고 뭐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 시민이라는 말이 하나의 어떤 그 학계의 담론 그리고 야말로 시민사회의 담론으로 시민성을 얻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민사회 관련된 말씀을 또 해드릴게요.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첫 번째 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평중 교수님께서 삶의 정치와 성찰적 시민사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먼저 포스텍, 그 다음에 고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강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선생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두세 분 정도 청중을 개인적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제 SNS에 아나운스를 해서. 왜냐하면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오붓한. 그러나 이제 몇 분 안 되니까 상당히 집중도가 높은 그런 토론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기대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글은 자료집 책에 12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줄거리는 대강 이렇게 됩니다. 우선 한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촛불에 대한 평가, 간단한 평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세상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촛불에도 명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빛과 그림자를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이라고 하는 현상을 한국적 시민 명예혁명으로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주제가 시민사회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촛불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사회론의 고전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최소한의 정리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스와 헤겔을 그런 시민사회론의 고전적 구도 속에서 각각 갖는 21세기적인 의미를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봤고요. 세 번째 절은 이런 마크스와 헤겔의 구도에서 마크스 쪽으로 이를테면 장사되어 있는 어떠한 시민사회론자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한국 버전의 진리정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현상에 제가 주목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진리정치도 물론 명암이 혼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림자가 빛을 압도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한국적 진리정치,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권에서 주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정치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입되는 어떤 대안적 모델로서의 삶의 정치를 네 번째 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촛불을 넘어서 성찰적 시민사회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는 이른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삶의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저는 촛불에는 명암이 혼재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촛불은 저는 명실상부한 그 시민주권론의 한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인민주권론의 거대한 성취죠. 그래서 현대 한국 문명을 상징하는 한류와 더불어서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런 어떤 에센스적인 성취라고,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촛불을 이를테면 광장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시민정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의 그 그림자를 갖는데요. 한 측면은 그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한국 그 시민운동의 특징을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촛불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연인원 1,700만 명 이상이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를테면 잘못된 정부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현시켰는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지는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혁명은 나중에 아마 김덕구 선생님도 그렇고 전상현 선생님 여러분들이 그 언급을 하실 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한국 그 시민운동의 형태가 이를테면 엘리트 시민운동가에 의해서 전유되면서 오히려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시민운동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것인데 시민운동 단체들이 대단히 많지만 이를테면 일반 시민의 차원에서 항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작은 노인화와 기여를 하고 시간을 투여하면서 공적인 공동체 전체에 관련된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공적인 이슈에 이를테면 헌신하는 한국 시민의 비율이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한국 시민운동의 엘리트 시민운동가에 의한 전유, 독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촛불은 그것을 극복하는 중차대한 진전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촛불이 지금 촛불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아직 있죠. 거대한 흐름 속에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장 정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한국 제도 정치로 유효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입되고 있다, 수혈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현상화 되었다가 생활 현장으로 다시 대다수 시민들이 돌아가 버리는데 다시 익명의 군중으로 묻혀버리고 한국 정치나 사회에는 질적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이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인데 하모아스의 그 표현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 시민운동가들이 87년 이후에 역대 민주정부에서 보수정부건 진보정부건 이를테면 제도 정치로 투여를 돼서 장관이나 이를테면 청와대로 수혈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를테면 견인하는 한국의 국가와 그 다음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엘리트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거의 일체화하는 현상을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그것의 온전한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물론 이 정권의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를 개선하는데 이를테면 투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참여를 했겠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는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촛불의 이제 빛과 그림자가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이야기는 시민사회론을 우리가 논의할 때 시민사회론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이제 폭발적으로 르네상스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연원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일반적으로 관념론 철학자라고 불리우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헤겔이야말로 시민사회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거의 완성에 가깝게 정립한 사상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시민사회론자들, 사회과학자들의 작업도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해결에게 저는 결정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해결이 말하는 것처럼 시민사회 없이는 모더니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법철학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표준적인 정치 사상사 텍스트를 읽어보면 해겔의 관념론을 마크스의 해겔의 관념 변증법을 마크스의 인문 변증법이 극복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마크스와 마크스주의자들의 자화상인데 저는 시민사회론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표준적인 어떤 그 초상의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은 이를테면 해겔이 부르주아 사회라고 부르는 그런 그 모더니티의 특징들과 오늘날 우리가 그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그런 특징들을 해겔은 명료하게 구별하지 않고 이제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크스는 해겔을 신랄하게 공격을 하면서 해겔의 변증법이 거꾸로 서 있다. 물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 해겔이 말하는 부르주아사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시민사회론의 맥락에서 보면 현대 학문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시장과 근대적 시민사회를 혼용해버린 그런 어떤 논술입니다. 여기 해겔의 한계죠. 물론 시대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는 마크스에 의하면 도식적으로 좀 요약하면 인간 착취와 소외의 무대이기 때문에 극복돼야 됩니다. 또는 자본주의 국가도 폐지되어야 마땅하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도 마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영속화시키는 이데올로적인 장치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평가를 마크스는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겔이 말하는 부르주아 사회, 즉 오늘날 우리의 용어를 빌리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동행하는 두 가지 측면, 즉 그림자의 측면과 빛의 측면이 혼재합니다. 그림자의 측면은 마크스가 정확히 분석한 바 인간 소외, 본업, 착취, 식민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해겔이 아주 길게 논술을 하고 있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 즉 오늘날 영어로 시민사회 안에서는 빛에 해당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민의 자기 형성, 즉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자율성과 독립성과 성숙성과 삶에 대한 통찰과 삶의 바람직한 측면에 대한 향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무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회, 즉 오늘날 영어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민사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매개의 장치로서 해겔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중간 집단, 노조, 중간 집단, 그 다음에 의회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 이걸 전부 부르주아 사회의 그 필수적인 매개의 기관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해겔과 마크스의 이런 대립 구도가 문제가 되느냐? 저는 한국의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 자신들의 특유한 운동의 방식을 개발해 가면서 마크스주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크스주의적인 패러다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명암을 같이 가는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시장 자체도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갖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크스주의적인 마크스의 입장에 서면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크스가 인정하는 것, 그건 이제 생산력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한다라고까지 좀 제가 과장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있어야 시민사회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어야 모더니티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한국 현대사에서 증명되는 사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보편사적으로도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크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이런 한국의 민주화운동 정치에서는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진리 정치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리 정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현실 정치에서 옳고 그름의 보편적 판단 기준이 엄정한다라고 확신을 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런 보편적 진리 구현이야말로 정치의 과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헤겔과 마르크스의 시민사회관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한국적 진리정치라고 하는 것이 헤겔이나 마르크스와 어떤 점에서 만나고 갈라지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텍스트를 들여다보시면 흥미있는 논점이 추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를테면 마크스가 주장하는 이를테면 시장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리경제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현실 역사에 의해서 부정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정치의 이념을 갖게 되면 현실 정치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로 갖게 되면 나와 우리 편은 정치적인 진리를 투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허위의 편에 자동적으로 기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해내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화 운동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 진리 정치의 보전적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시도와 관련해서 적어도 올 9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가요? 국가기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아마 9월달이죠. 그때까지는 한반도의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이해관계와 김정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훈풍 또는 평화 공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농익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아마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런 중계를 시작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사회를 저는 강력히 그런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평화지향적 민족 통일 담론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국적 진리 정치의 두 번째 모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인 민주운동 정치의 21세기적인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령 문재인 정부는 이를테면 촛불 정부죠. 촛불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 위에 입각해 있는 정부고, 또 한국 시민들의 압도적인, 적어도 지금까지는 압도적인 자발적 지지를 얻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서 적폐청산의 이름 아래 과거에 잘못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을 신용하는 작업들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식으로 순화된 진리 정치적인 태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민주당과 대극적 위치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수구반동적 퇴행적 행태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측면이 다분히 있지만, 자신들이 이를테면 역사의 대입, 그 다음에 역사의 진리를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의 다수가 자신들의 정치 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를테면 어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신들이 정치적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런 적폐청산의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진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허위의 입지 위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규정할 때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현실 정치의 공감 속에서는.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과잉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방식으로 설명하면 한국적 진리 정치의 어떤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점은 그러면 삶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진리 정치는 굉장히 그 뚜렷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마크스, 서양적으로는 마크스에 위속되는 것이고, 조금 더 소급시키면 플라톤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적 진리 정치는 또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그런 마크스주의적, 이건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크스주의의 이론이나 원리에 그대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그런 세대를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행동 양태나 사유의 방식이나 상상력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마크스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적 진리 정치는 그런 마크스주의 진리 정치의 모델에다 어떤 걸 습합시켰냐면, 저는 동아시아적인 주자학적, 성리학적 진리 정치의 모델을 습합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역사상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이를테면 정석적인 형태의 서양적 진리 정치의 모델인 마크스주의와 동아시아적 진리 정치의 모델인 성리학적 진리 정치 모델을 현대 한국사의 맥락에 맞게끔 재구성한 그런 형태를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런 예측을 했었죠. 아마 올해 그 중반 후반기로 들어가면 평화지향적 민족통일담론이 진리 정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주장될 것이다. 아마 집권 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동의하는 진보 진영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70%가 넘는 상위하는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이런 남북 대화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남북이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평화 공존하자라고 하는 모델이 뭐가 문제냐? 이 방향밖에는 추구가 없다.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서 이제 동원되는 레토릭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자, 우리의 주장에 반대하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이야기죠. 즉,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모델로 이를테면 여론에 호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쟁과 평화의 그런 이를테면 한국 진보 진영이 구사하는 그런 전쟁과 평화 이분법적 모델이 사실은 굉장히 거친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의 정치는 그렇게 이를테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를테면 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패러다임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질적으로 연전시키는 것. 저는 그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 민족 통일장적 민족 통일 담론의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시적인 진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해법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이고요. 그것은 이미 1차 남북 정상회담 DJ 그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남북 관계를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저는 장기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의 한반도 위기가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정치는 그럼 뭐냐? 진리 정치처럼 도식적인 어떤 모델을 내놓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미시적인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지평에서 이를테면 북한 살림독과 같은 거.
이게 정치적으로 일도 양단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총체적 접근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진리정치적인 모델이죠. 미시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진 녹화 같은 인도주의적인 접근, 체육 교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의 자발적 시장화에 한국 시민사회가 일단 그걸 격려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한국적 삶의 정치의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진리 정치적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삶의 정치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이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 그 논문을 제가 어제 읽어봤더니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한국 시민사회가 사실은 제대로 된 시민이 없는 그런 시민사회다. 이때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서양의 경우에는 1000년을 넘는 시민사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시민적 덕목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독립성, 자율성, 개방성, 그 다음에 상호소통, 배려, 시민도덕, 시민윤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민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이게 이제 한국 시민들에게는 촛불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상의 영역에서는 그게 많이 배려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언론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요. 앞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민성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이론가들의 논의가 과도하게 규범지향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실로서의 한국 시민들이 있는데 물론 부족하죠. 현실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양이라고 하는 시민성의 모델을 딱 세워놓고 역사와 맥락이 다른 한국 사회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서 자, 한국 시민들의 이런 행태에는 이런저런 긍정적이고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덕목들이 삶의 현장에서 계류되어 있지 않느냐. 그건 옳아요. 첫 번째로는 옳은데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요. 한국 시민사회 역사가 불과 반세기 남짓합니다. 그래서 지식인과 학자들이 전유하고 있는 이런 시민사회 담론, 시민성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자신들을 평균적인 한국 시민들, 그래 열등한 존재죠.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우월한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계몽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멘토의 위치로 격상시켜 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그 한국 시민 일반의 행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렬하게 그 성찰을 해야 공소한 겉도는 이야기가 공소한 이야기가 되지 공소한 이야기로 전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삶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삶의 세계에서 이를테면 생겨나고 유동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한국 시민들의 욕망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식인들 특유의 규범 담론에서는 이런 욕망의 차원이 사상되는 경우, 또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죠. 자,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촛불을 넘어 성찰적 이제 시민사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주의적인 진리정치의 모델이 이야기하는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삶의 정치,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욕망에도 주목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욕망에 편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격절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 시민사회론을 전개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들인데, 대학 교수의 이를테면 지식사회학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감하고 동행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의 욕망에 편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를 멘토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정치를 근간으로 해서 작동되는 성찰적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텐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는데 이때는 한 가지에만 들고 제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요새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헌법 개정 같은 경우도 저는 국회가 주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사실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근본적인 규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시민사회에 의해서 그 과정과 절차가 사실은 추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일랜드의 헌법의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계시지만 100명으로 구성된 아일랜드 헌법의회가 의장 1명, 국회의원 3명, 일반 시민 대표가 60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헌법 조항들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저는 한국 시민사회가 이를테면 이런 헌법 개정 작업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한 주권자로서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제7공화국으로 이행해가는 그 일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적 진리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삶의 정치라고 하는 대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진호 소장님 윤평균 교수님이 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죄송하신 필요는 없고 20분 저는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윤평균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세기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엘리트 시민운동가들은 있지만 시민 참여는 없었다. 그러니까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 그러면서도 윤평균 교수님도 제안하시는 것처럼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 담론에 이르기까지 담론과 논의의 주체는 시민사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시민사회고 누가 시민인가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할까 싶은데요. 제가 쓴 논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하는 글 2가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영리한 엘리트의 협상과 헌법적 공학의 결과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은 방향 설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이에 호응하는 정보를 요구하도록 또 통치하는 엘리트들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호응적이게 만들 수 있도록 행위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한번 설립되면 그 자체적으로 기능하는 기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민주문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글인데요.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동질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통합되고 그들의 이타주의나 선한 본성보다는 시민적 태도와 참여적 제도 덕택으로 공동의 목적과 상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한 4단계로 보겠는데요. 한국 시민사회 우리 현 주소가 어떻고 한국 시민사회가 왜 이렇게 왜곡되었는가라는 현실 진단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려고 위해서는 공적사회 공론 영역에 어떻게 구조를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또 소박한 실천 철학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즘 시민사회 관련된 담론은 정말 인플레이션입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 이래로 아마 시민사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 선 지 30년이 넘고 정치철학, 사회철학을 가르친 지 30년이 넘는데 가장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이라는 개념과 시민사회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이만큼 시민사회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미, 권리와 의무를 성찰하는 의식의 수준과 비례해서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민사회를 이렇게 많이 호출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들이 조금씩 성숙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7년, 2016, 17년 이루어졌던 촛불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민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편견은 제가 지워버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평규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의 학자들은 좀 서구적인 규범적 잣대를 들이밀어가지고 한국 시민사회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 대한 비판적 저항 없이는 결코 시민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화 과정이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민이 없다 또는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다른 종류의 시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저는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없다면 모더니티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다름 아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산업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발전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겠는데 한국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맨날 압축, 성장, 압축적인 산업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서구가 500년 동안에 성취했던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칠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사회가 부재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의무감, 시민으로서의 덕성, 자질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참여형 시민사회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987년부터 30년의 과정을 거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진정한 한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한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사회가 부재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인데요. 여기 뭐 깊게 제가 분석하고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읽어보면 입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민의식이 없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 산다고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민의식이 없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공존의 윤리가 없는 인간, 시민정신이 없는 시민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민사회 시대 한국에는 비시민이 넘쳐난다. 사실은 시민들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봐서는 시민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쯤만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만 제가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오겠는데요. 정홍 교수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뉴잉글랜드에서 발전한 미국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예컨대 아주 조그만 스몰타운에서 참여형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초기 19세기 뉴잉글랜드 마을의 면대면 민주주의로부터 도출된 범주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고 고도로 상품화된 대중사회에서의 공공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모델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시민사회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사회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형 시민사회 실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의 비판적이며 NGO 등의 자발적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시민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단체가 얼마만큼 활동하고 얼마만큼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가들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원무 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촛불과 강정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한류야말로 진짜 한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시민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 대다수는 헷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그건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정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압축 성장과 함께 시민사회 압축 성숙은 과연 가능한가? 저는 이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시선이 나오는 이유가 한국의 짧은 근대사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아주 짧은 시간에 발전을 했고요. 국가체제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인데 왜곡된 현상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민 없는 국민국가와 개인이 없는 시민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서구의 각도,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강구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구의 성숙한 시민사회는 시민의 덕성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실증사적인 팩트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과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서 시민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컨대 왕과 귀족 간의 투쟁, 귀족과 시민계급 간의 투쟁, 시민과 예를 들자면 평민과의 투쟁, 노동자계급의 투쟁. 그러니까 투쟁이 없이는 시민이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서구의 시민은 공익과 공동선을 우선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서구 사회도 뭐냐면 철저한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기적 개인의 탄생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비로소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시민사회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존 로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The common is of no use. 공통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를 정립한 아담 스미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좀 더 사회의 이익을 실제로 추구하고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서구가 주목한 것은 이기적 개인들이었어요. 이기적 개인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기적 개인들이 생기니까 그거 시민 아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질타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으로 발전했는데 그것이 시민 없는 국민국가하고 개인 없는 시민사회인데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은 서구는 개인이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탄생을 하고 국민국가가 형성된다고 난 다음에 국민이라는 개념이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국민이 호출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을 지금 민주화운동, 산업화운동을 통해서 시민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개인주의적인 책임의식과 권리의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늘 뭐 가는 곳마다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 국가 형성기는 1945년, 60년은 국가체제 정립을 위한 국민운동.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나옵니다. 신문을 들춰보면 시민이라는 개념보다는 국민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천하파비인 시장과 경제주 시민의 탄생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조금씩 경제적으로 부흥을 축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화기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권리와 정치적 시민이 저는 비로소 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광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2017년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행적 모델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너무가 국가중심적이었어요. 과잉 국가중심주의.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체제가 강해졌고 거기에서 시민이 탄생하는 싹은 많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국민이 호출되었다. 천박한 자본주의, 시장이 막 발전하긴 했는데 부국강병의 이데올로기와 저급한 시장 논리가 천민 자본주의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발전하고 시장도 발전했는데 이게 조화롭게 발전해야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정립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공공성이 그러다 보니까 실종이 돼서 이기점에서 동시에 집단지형적인 가치관이 고착화되었다.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김석구 교수님이 아마 발표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럼 실질적으로는 태도가 어떠냐 그랬더니 잉글하트가 매년 세계 문화 지도를 갖다가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 근대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근대 전통적 가치가 좀 사라지고 세속합리적 가치가 부상을 하고 생존적 가치가 줄어들고 자기 표현적 가치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한국의 입장은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코리아. 그 말은 무슨 세속합리적 가치는 높고 자기 표현적 가치는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한국 사람들은 돈을 무지 중시하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미숙하고 예를 들면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세속 합리성과 강한 생존적 가치가 조합해서 낮은 자기 표현적 가치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는 개인이 없는 사회다. 개인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2010년도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기자회견장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을 안 하고 그런데 요즘에 20대, 30대들은 조금씩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들이 잘 쓰는 유행어, 개치 존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시앙 마이 웨이, 이런 지금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20대, 30대는 변화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민사회가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표현적 가치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사회적 힘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추구하는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표현적 가치들이 약하면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에 커다란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발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동체와 공공소원에 관여할 수 있는 공중이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중이 누구냐? 이건 복잡한 윌빌 하버마스라는 철학자 이름이 드러나는데 철학자 이름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공중은 누구냐? 공적 관심사에 적극적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을 공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기는 하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민들. 그거는 예컨대 최근 국민총원이라는 좀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완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호응하는 예를 들자면 국민들의 참여나 관심들을 보면 이런 공중이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사회 구조를 여기서 복잡하게 여러 이론들은 암컷으로 가지고 오겠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3개의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4개의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우선 스테이트 영역이 있고 프라이빗 스피어 사적 영역이 있죠. 사적 영역은 가정입니다. 물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매개가 되느냐면 시장 영역과 소위 말하는 공론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 이 4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건강한 시민사회가 탄생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잘 못 그렸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영역과 시장 영역이 너무 과대하게 발전을 해서 기대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본주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국가의 간섭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어디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공론 영역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제가 10분 했어요. 맞죠? 끝나가는 줄 알고. 그래서 혼합 시민사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빅 믹스라고 그러는데 너무 국가만 초점을 맞추거나 시장이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데 이 3가지가 다 각각 예를 들자면 양비대 현상에 따라서 병리적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국가가 되면
국가계급이라고 저는 칭하는데 정치 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제가 너무 비대해지는 아주 현상이 나타나고요. 최소 정부가 되면은 너무나 적나라한 경쟁이 되고 국가가 예를 들자면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병리적 현상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장의 의존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잉여 정책과 서플러스가 생기는 거죠. 시장이 너무 제한적이면 우리가 사회주의 현존체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과도한 공동체주의가 되면 평등주의가 훼손되고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가 되고 공동체가 너무 축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아노미 상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과도하게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의 현주소는 이런 6가지의 사회병리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찰을 해보면 과도한 국가주의 대 국가주의 플러스 시장의 급속한 팽창 플러스 왜곡된 공동체주의. 왜곡된 공동체주의는 말하면 집단주의를 연고주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늘어나면은 이 집단주의가 축소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마피아 조직은 더 많이 늘어나요. 뭐 관피아 조직들 예컨대.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와 전통적 집단주의가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성숙한 시민들이 양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실천할 것인가? 이게 참 죄송한데요. 실천 전략 나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윤병규 선생님 말씀하시면 삶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참 애매모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2016년 17년 촛불혁명 이래로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과도한 국가주의에 국가는 비대해졌는데 정작 필요할 때 국가가 부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중독증에 걸려서 모든 것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가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공론 영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시민 없는 국민국가와 개인 없는 시민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공론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제가 대안 드리는 건 이제 3가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명하고 그래서 참 저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뭐 대학교 경영할 때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첫째 공사를 좀 구별하는 태도를 좀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다. 네. 최순실 사건은 간단해요. 공사 구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윤평민 교수님이 하부마스 용어를 사용했던 식민지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 식민지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적인 권력에 의한 예컨대 공적 영역의 식민지화, 이게 최순실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구별할 수 있는 이게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게 민주화 과정에서는 권리가 팽창해집니다. 누구나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의무 정신은 점점 더 퇴색하고 있는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건 어떤 공동체건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시장과 광장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겠죠. 왜냐면 남대문 시장이고 제가 이미지를 찾다가 잘 못 찾아서 남대문 시장에 가까운 곳에 시청 앞 광장인데 저게 이제 상징적인 장소로 변하긴 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려고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광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포항공대가 발전하려면 캠퍼스 내에 좀 광장이 있어야 되는 셈. 그 말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공간인 거잖아요. 이런 공간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다 다양하거든요.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과 공간이 예를 들자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시민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까지 부작용을 너무나 과도하게 경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갖다가 폄훼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장민주주의는 결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만은 아니다. 광장은 시민들이 공동성과 공동체의 문제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또 이러한 담론을 통해 공공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말하는 그 삶의 정치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한 자기 표현 가치 가진 개인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시간이 3시 반이 됐네요. 원래 3시 반 스케줄에 휴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휴식시간을 빼는 게 최악의 스트레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 우리 정일준 선생님이 10분 토의가 좀 있거든요. 7분 20초 정도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 공동체적으로 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좀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그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정일준입니다. 평소 두건 선생님 그 책도 읽고, 글도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TV나 아니면 신문 칼럼도 읽고 있습니다. 그 철학을 하시지만 현실에 대해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하나의 철학적인 통찰을 보여줬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적인 판도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 선생님 글을 읽으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았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것들이 되게 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했고요. 그냥 간단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냐면 그 진리 정치하고 삶의 정치를 뭔가 상호 대립적인 것들은 진리 정치에서 삶의 정치를 이행해 가야 되는 것처럼 표시를 표현하셨는데 제가 약간 잘못 들었는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개념들은 서로가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이거나 아니면 상호 협력적 내지는 경쟁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명료하게 해주시면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 선생님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의 부분,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조화, 그리고 시장과 관장의 균형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좀 다이아그램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역사 사회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좀 개념적인 부분이 머릿속에서는 되는데 현실에서는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장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60년대도 아니고 이미 세계 시장이죠. 그 시장이라는 범주가 어떤 영역적으로나 아니면 힘, 권력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와 시장과 공동체 내지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를 같은 평면에서 병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은 전 지구적이고 광장은 굉장히 로컬, 아주 지방적이고 지역적이면서 잠시만 열렸다 닫혔다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어떻게 동일한 평면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고요. 저는 사회학자지만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칸트적인 의미에서 이성의 사적 사용, 공적 사용 끝에는 그런 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부분을 읽을 때도 그것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의 현실의 구조나 제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역사상 독일에서도 잠깐 열렸다가 닫힌 그렇기 때문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이렇게 구조 변동 내지는 왜곡된 형태로밖에 현실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정말 어떤 유교적인 그런 유승민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진리정치의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리고 한 개인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는 참 어려울 것이다. 물론 뭐 박근혜 씨나 박근혜 씨 대통령이었으니까 공인이었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품으셨습니다만 참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 관료들의 어떤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아니고 시민사회, 성숙한 시민을 어떻게 만드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자리여서 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전 지금적인 국가는 폭력적인데 지금 이제 촛불에 가려가지고 이미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박근혜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정당성, 정당한 폭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난 10년에 걸쳐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작동이 과연 정당했는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국가가 너무 이렇게 과잉 행차했다라든가 권위적이다 이런 얘기는 동의합니다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항상 그 문제 뿌리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민사회를 이야기하고 한국의 시민의 형성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한국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이런 관계론적 정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한국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죠. 근데 지금 이제 70년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발생론적으로 어떤 지구적인 충격이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제 망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남한을 점령을 했죠. 그 안에서 한국의 어떤 국가 기구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제도 인적인 추론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어떤 지구적인 맥락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국가는 강력하고 그게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떤 개념적인 정리 그리고 그런 성찰은 중요한데 그 성찰성을 대한민국 국가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사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지구적인 차원, 지구성 그리고 역사성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지금 어떤 레거시, 어떤 그 제도적인 틀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비해서 시민이 어떤 개인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성숙하고 그리고 잘 아주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듣기에는 뭔가 선호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강하게 가집니다. 이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제가 생활정치 말씀을 드리는 생각을 한 건데 도로에 나가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자동차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개 시민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 신호등을 잘 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적발하고 처벌하고 그런 것들이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그런 것과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시민사회가 그리고 시민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책임의 순서를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몇 번 쓰셔가지고 혹시 불편하시다는 좀 궁금한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답변을 좀 드릴까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오버된 관계로 이따가 저 종합 토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참으셨다가 일단 종합 토론 시간 때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해 주시기 아주 바랍니다. 명사회자십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한 3시 50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잠깐 그 휴식 시간을 갖고 이 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